도와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인철 변호사, 그리고 문화일보 안지용 기자,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장혜찬 시사평론가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연결식도 끝났고 이제 차분하게 가라앉을 줄만 알았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논란거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연결식이 끝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관돼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결식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야말로 눈물바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전 7시 20분경에 서울대병원에서 운구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8시 반경에 서울시청에서 연결식이 거행이 됐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한 100여 명 정도만 실내 다목적 홀에 들어올 수 있었고 나머지 분들은 밖에서 온라인으로 중계되는 연결식을 지켜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운구가 본인의 고향으로 옮겨지는 동안 여러분들이 그 운구 차량이 지난 길에서 오빠 살려줘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어떤 여성분은 계속 절을 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고 그래서 그야말로 울음바다였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유언에 따라서 이 박원순 시장의 이 유해는 이 고향에 묻히게 됐습니다. 안진영 기자님. 네, 어제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후 유해는요, 어제 오후 5시 30분께 생가와 선영이 있는 창녕에 도착을 했습니다. 박 시장의 유해는 이날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는 유언에 따라서 생가 인근에 있는 부모 합장묘 옆에 자연장 형태로 안치가 됐고요. 유족들은 박 시장 유해를 땅에 묻은 뒤 그 위에 작은 낮은 봉분을 하나 만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연결식은 서울특별시장,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 치르는 장례로 5일장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장례는 끝났습니다만 이 고인을 둘러싼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지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고소 사실을 알리거나 시장실에 암시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일체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고소를 하고 신속하게 그 메시지를 보낸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담당 수사팀에도 절대적으로 보안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드렸고 그런 이유 때문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 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날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서울시장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유력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 얘기는 장혜찬 평론가님, 지금 피해 여성의 고소장 접수 또 그리고 고소 내용이 박원순 시장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지금 제기하는 건가요? 네, 고소 사실이 너무나 빨리 유출된 것 아니냐는 그러한 의혹을 이 피해 주장하는 여성 고소인 측 변호인단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왜 문제가 되느냐? 앞서 영상에도 나왔지만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 사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 피해자가 자신의 사실을 고소하고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모아지기 전에 이 사람에게 먼저 전달이 된다면 특히나 그 대상이 권력을 가진 고위 공무원이라면 얼마든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본인의 어떤 불리한 자료들을 은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런 부분은 보안을 지키면서 비공개 수사를 원칙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고소가 접수된 그 당일날 바로 박원순 시장에게 고소 사실이 알려졌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만약 영향을 끼쳤다면 이거는 앞으로 이런 피해를 당할지 모르는 수많은 또 다른 피해 주장하는 여성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진위 여부를 밝히는 게
이 사건의 어떤 한 가지 의혹이 성추행이라면 나머지 또 다른 의혹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추정이 나오냐면요. 일단 그 상황, 사건 일지를 좀 더듬어 볼게요. 보세요. 지난 8일입니다. 지난 8일 날 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이 오후 4시 반쯤에 여성 청소년과에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그때가 지난 8일 오후 4시 반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자정을 넘겨서 9일까지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전 2시 반쯤 고소인 조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얼추 계산해도 한 10시간 가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전 10시 44분경, 즉 9일 날 오전 10시 44분경 박원순 시장이 저 CCTV 찍힌 모습처럼 관사에서 가방을 메고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한 채 바닥만 바라본 채 관사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히고요. 그날 5시 17분에 박원순 시장의 따님은 실종 신고를 경찰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일 바로 0시 1분쯤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됩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네.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 뭔가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이 고소 사실이 유출됐을 수도 있다. 그 사이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정황이?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박 시장 본인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네. 서울시하고도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지방경찰청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에 아무한테도 그 어떤 누구한테도 보고를 하지 않았나요, 이인철 변호사님? 그러니까 서울시장한테는 보고하지 않았지만 네. 그 청와대한테는 지금 보고가 됐다고 해요. 왜냐하면 네. 워낙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주요 상황 보고 기준에 따라서 네. 청와대나 총리실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청와대에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서울지방경찰청은요, 일단 매뉴얼에 따라서 상급 기관인 경찰청에 보고를 했고, 그리고 경찰청은 청와대에 보고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그러면 어디까지 정확히 청와대와 경찰청은 알고 있었고, 그러면 어떻게 혹시 지금 이 상황이 박원순 시장한테는 전혀 전달될 수가 없다는 겁니까? 이 경로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 고소인의 대리인이 얘기하기로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소가 된 사건이 너무 빨리 유출이 된 것 같다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찰 관계자가 얘기하기로는 이 보고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보고 라인은 앞서서 인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주요 상황 보고 기준이 있는데 중요한 인물이라든지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고하는 라인이 있다. 이 보고하는 라인이 지금 고소를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이 곧바로 경찰청에, 그리고 경찰청이 청와대 국정상황실 혹은 총리실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에만 보고를 했고 총리실에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 내부 기준에 따라서 올바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경찰청을 통해서 청와대까지로만 보고가 됐고, 이것은 이외에는 유출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우리 장해찬 평론가님 말씀처럼 이게 유출됐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고소가 이뤄진 시점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시점이 정말 하루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 고소 내용이 전달됐을 가능성은 없으나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장해찬 평론가님. 그렇죠. 이게 만약 뭐 피해자 측 주변인에 의해서 이 고소 내용이 유출된 것이라면 그건 법적인 문제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경찰청이나 청와대에서 고소 사실을 박원순 시장에게 하루도 안 돼서 알려준 게 사실이라면 이건 정부 기관에서 피해자를 보호한다기보다는 고소를 당한 박원순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을 유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에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나아가서 야당에서는 국기문란이다, 이런 주장까지 하는 것이거든요. 네. 우선 청와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하. 하지만 유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죠. 네. 경찰청도 직접 서울시와 연락한 건 없고 우리는 청와대에만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지금 추정되기로는
박 시장이 8일에 본인에게 고소가 접수되고 9일에 바로 실종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이에 이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거든요. 일단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네. 공식적으로 청와대나 경찰에서 해당 고소 사실 내용이 유출이 된 것인지 네. 아니면 담당자나 관련자의 어떤 박 시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통한 일탈 행위였는지 네. 이 부분을 반드시 명백히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야만 앞으로 고위공직자 대상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내가 피해자라고 고소를 할 수 있지 이 부분을 뿌리를 밝혀서 진실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이제는 고소를 하고 싶어도 이 사실이 먼저 유출되겠구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피해를 받을 사람들이 고소가 위축되는 그러한 악영향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문제는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재명 교수님.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그러니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이게 유출이 돼서 특히 이제 피고소인에게 전달이 됐다고 하는 게 사실이라면 제가 또 전제를 분명히 붙입니다. 네. 장해찬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증거를 가지고서 얘기된 건 아니고 고소인 측 변호인이 그걸 주장을 하신 네. 거니까 그 주장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사실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네. 특히 성 관련된 비위 사실에 대해서 피고소인에게 뭔가 얘기가 전달이 되면 여러 가지로 뭐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피해자에게 직접 고소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또 네. 뭔가 또 해결을 할 수도 있는 그건 또 고소인 입장에서 엄청나게 큰 압박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절대로 성 관련된 비위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비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네. 어떤 형태로 이게 유출이 됐다고 하면 네. 그거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 증거가 있어서 누군가 정말 박 시장이 이걸 받았다는 증거가 확실하면 네. 또는 전달받았다는 어떤 루트가 확실하면 여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루트를 통해 전달되는지 확인하고 네.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왜 이런 지금 논란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냐면요. 보세요. 앞서 경찰청도 그리고 청와대도 그리고 고소인 본인도 박원순 시장 측에게 고소 내용을 전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최담미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지금 유출될 수 있는 경위 만약에 유출됐다는 걸 지금 저희가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8일에 고소를 해서 9일 새벽 연결되는 9일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고 지금 9일 오전에 박원순 시장이 그러니까 공간을 나간 거니까 그 사이에 혹시 알았다면 이 사실관계를 전제로 했을 때에는 그러면 누군가가 유출했을 텐데 유출의 가능성은 세 가지라고 지금 현재 언론들은 보고 있어요. 하나가 고소인 측, 그리고 두 번째가 경찰, 세 번째가 청와대인데 왜냐하면 보고받은 건 청와대와 경찰이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고소인 측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성범죄와 관련된 것은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8일부터 9일까지 거의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한 번에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경찰도 지금 현재 유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아까 말씀하신 직무 규정 아니면 공무원 수사 개시 통보인데 공무원 수사 개시 통보는 공무원이 어떠한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해당 기관에 10일 이내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 통보를 안 했다는 거예요. 청와대도 어떠한 그 얘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알려졌다면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공무상 기밀 누설입니다. 네.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인데 그럼 이 부분을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가 현재 야당의 주장인 겁니다. 두 번째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요. 지금 어제 고소인 측은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물론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측의 주장입니다. 꽤 긴 기간 동안 박원순 시장의 그 수행이 이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범행이 발생한 시기는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의 기간, 그리고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시장의 집무실, 상세한 방법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서 둘이 셀카를 찍자며 집무실에서 셀카를 촬영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셀카를 촬영할 때 신체적인 밀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집무실 안에 있는 내실, 피해자를 불러서 안아달라며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그리고 범행 방법 중에 하나인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사진을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에 이런 문자나 사진의 괴로움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 친구들하고 함께 있을 때 이런 문자들이 오기도 했기 때문에 그 문자를 본 친구들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어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털어놓은 게 뭐냐면 박원순 시장의 그 죽음도 충격으로 다가오는데 어제 저 폭로 내용도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온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 고소인 측 변호인이 어제 기자회견 도중에 보다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비서직을 4년 동안 지속하는 동안 다른 부서 발령 후에도 피해가 지속됐고 즐겁게 일하기 위해 셀카를 찍자라면서 집무실에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좀 더 들여다보면은요. 메신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보내왔다고 하고 늦은 시간 친구들과 있을 때도 문자가 왔고 그것을 본 친구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고소인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요. 네. 지금 이 내용을 토대로 볼 때는요. 증인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하나의 또 가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겁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됩니다. 또 어제 기자회견장에서는 고소인 측이 그 증거라며 이 제출한 이 텔레그램 방의 대화방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저건데요. 저 우측 상단에 보면 지금 대화 내용이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시장님이 나를 비밀 대화에 초대했습니다 하면서 우측 상단에 보세요. 시장님 돼 있고 우측 상단에 보면 박원순 시장의 이제 이 이른바 사진, 프로필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원순 시장이 나를 비밀 대화방에 직접 초대를 했다. 그 초대 문자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사안이 터지면요. 늘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각에서 이렇게 다소 무책임하게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왜 그러면 4년 동안 침묵했냐. 이인철 변호사님 이런 의혹 제기는 상당히 무책임하고 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렇죠.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고소인의 고통이 심했을 것으로 충분히 이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냐? 근데 고소인 주장에 의하면 서울시 내부에 이제 그 주장을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요. 하지만 내부에서는 시장님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라면서 이제 묵살을 당했다고 하고 그래서 서울시장이 갖는 그 위력 속에서 거부나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자 서울시 내부에서는 당연히 그 시장의 위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문제제기하기 힘들었겠죠. 외부에다가 도움 요청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대가 지금 2017년이거든요. 네. 2017년이면 외부에 변호사라든지 언론이라든지 경찰청, 검찰청에 가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 사건이 그 사이에 일어났잖아요. 그럼 네.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용기를 내서 이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으면은 이번 일 같이 좀 비극을 막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 성폭행 피해자의 그 매뉴얼을 말씀드리면은 이 피해 즉시 바로 구조 요청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또 공소시효가 지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를 당한 게 사실이라면 즉시 구조 요청하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지금 서울시 내부에 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이 묵살당했다는 게 고소인 측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혹시 서울시 측은 입장이 있을까요? 장혜찬 평론가님. 그러니까 서울시 측에서는 고소인이 이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간부터 공식적인 라인으로 접수된 기록은 찾아봤지만 해당 피해 사실이 접수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의 공식 매뉴얼에 따르면요. 해당 직원이 성추행 등을 당하게 되면 성희롱 고충 상담원 등의 신고를 접수하게 됩니다. 이후에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를 착수하게 되고 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인권 침해 구제위원회가 범죄 여부를 판단하고 징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접수된 내용이 없다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고소인 주장이 맞다면 서울시장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근데 공식적인 라인으로 신고를 하고 접수를 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를 완전히 공론화시키는 이 고소인 일개 말단 공무원인 고소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짐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비공개적으로 네. 뭐 서울시장의 측근이나 비서실의 다른 상급자들, 정무직 공무원들에게 본인의 피해 사실을 호소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식적인 라인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해서 이분이 피해를 주장한 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볼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네. 비공식적으로 이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이 누구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힘들다고 토로했는지 그 부분도 조사를 통해서 알려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만 사실 그 부분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또 다른 고통, 이 고소인 측의 또 다른 고통, 또 다른 지금 논란도 확산될 수 있고 사안이 더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그 고소인 측 변호인단이나 아니면 도와주시는 분들이 밝힌 내용을 보면 서울시에 이제 누군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묵살이 됐고 심지어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비서의 역할이 시장의 심기를 관리하고 이런 역할까지 해야 된다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니 그건 너무 잘못된 행동이죠. 아하. 저는 이 부분도 사실 감찰을 통해서 뭔가 좀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네. 뭐 당사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누군지 네. 모르지만 또 이런 얘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묵살하고 제대로 피해자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고 또는 본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관련 담당관이나 관련된 부서에 연결을 시켜서 이분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누구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이분의 상사의 역할을 고소인의 상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고소인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또는 피해 구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고 어찌 보면 무마했다고까지 볼 수 있는 이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감찰이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인이 피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2차 가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거는 뭐 멈춰야 되겠지만 정말 고소인이 이게 억울해서 이 부분도 좀 밝혀주세요라고 요청을 한다고 하면 감찰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밝혀내서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만약 고소인의 주장처럼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게 묵살당했다. 그러면 그 해당 직원, 도움 요청을 받았다는 그 직원에 대해서 혹시 죄를 물을 수가 있습니까? 일각에서는 그렇게 묵인을 한 직원들에 대해서 위력에 의한 성추행의 공범이 아닌가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일단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된 범죄에 따라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 주된 범죄라고 고소를 했던 그 부분이 고 박원순 시장의 사망으로 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범에 대한 것만을 수사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실익이 없어 보여서 이 공범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불분명해 보이고요. 다만 여기에 더해서 지금 서울시 내에서 이러한 뭐 불법 행위에 대해서 묵인을 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으로는 소송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어제 고소인 측의 기자회견에서는요. 지금 고소인의 심정이 대신 읽혀지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최진봉 교수님, 예. 경찰이 고 박원순 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수사한다. 지금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경찰은 일단 선을 좀 그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포렌식 수사를 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이유는 변사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사망의 원인이 뭐냐 하는 부분들을 밝혀야 되거든요, 경찰이. 그래야 이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다른 요인이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확증 짓기 위해서 포렌식을 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포렌식이 뭐 지금 현재 고소인들이 주장하시는 그런 사건까지 연관돼서 포렌식을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일단 뭐 행적이라든지 아니면 전화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포렌식을 하고 있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래서 포렌식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보관할지 하는 부분들은 이제 차후에 경찰이 밝힐 부분인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경찰이 더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니, 이 말은 그렇다면 이인철 변호사님, 포렌식을 하게 되면 지금 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경위뿐만 아니라 지금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도 이 휴대전화에는 다 담겨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휴대전화가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박원순 시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수사는 종결이 됐다는 겁니다. 공소권 없음. 네. 공소권 없음이라는 제도는 뭐냐면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 수사하지 말라는 거에 법의 그런 목적인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거기에 공소권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사를 한다. 그럼
그럼 또 다른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수사권 남용 아니냐 또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걸 하려면 법을 바꿔야 됩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공사권 없으면 끝났기 때문에 이 수사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다른 거를 연관돼서는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한 대로 정보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변사 사건이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지만 성추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 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 추가로 수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 고 박원순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중요하냐고 그 이유가 세간에서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서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혹시 고 박원순 시장에 흘러 들어간 정황을 혹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보는 것 같습니다. 최단민 변호사님. 네, 사실 휴대전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한 개인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수발신 문자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전화 연락처 다 마지막에 누구랑 연락했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서 사망 경위만을 조사하겠다라고 하지만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 그 안에 정보는 앞서서 말씀하신 성추행 고소와 관련된 내용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또 어떻게 혹시 유출이 됐다면 유출 경위와 관련된 내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공무상 기밀 누설과 관련돼서 어떤 단체나 개인이 고발을 했다라고 하면 수사팀이 꾸려지게 되고 이 수사팀이 별도의 영장을 가지고 해당 포렌식에 대한 정보를 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또 그 정보가 해당 기밀 유출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성추행은 이미 공소권 없으면 끝났습니다만 네. 공무상 기밀 누설과 같은 경우에는 증거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에는 그러한 증거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추가적인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네. 겁니다. 지금 이 고소인은요. 고소 이후에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실제로 오늘 오전에 경찰이요. 이 고소인을 또다시 불러서 지금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흘러갈지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